안녕하세요, 불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매우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부동산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얘기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이시다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김광석 실장님, 교수님이시죠? 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일단 먼저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 한번 할까요? 예, 저희 방송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잠깐만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SNS나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렇게 보통 인사를 드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진짜 껄끄러워서 못했는데 네. 지금은 이거 안 하면은 네. 이 시작을 못 하겠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도.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버릇이 됐고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죠.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고요. 저는 이제 시작은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연구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국책 연구기관들이 지방 이전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지방으로 안 가고 싶어서 서울에서 잔존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을 거쳐서 지금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 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또 후학 양성하고 있고, 경제를 연구하는데 어쨌든 우리 대표님은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부동산 연구를 분명히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에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과 부동산 시장 바깥에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바깥에서, 제가 어떻게 표현까지 하냐면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 이런 생각으로 경제를 보고, 그 경제 안에 주요한 영역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네. 되겠죠? 자, 이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네. 위드 코로나 2020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바로 이 책인데요. 네. 막 CG가 막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CG 확실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 밖에도 우리 그 실장님께서 예전에 그 투자 시프트라든지 뭐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 이런 그 굉장히 다양한 경제 전망서를 내셨었어요. 네네. 제가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망서를 물론 경제학자니까 경제 전망서를 내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런 내용들을 적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전망서를 그냥 휙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휙 보고 넘어가는 경우.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전망서를 왜 봐야 되는지, 실제로 전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경제 전망이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경제 전망은 마치 나침반과 같다. 나침반과 같다.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굉장히 머나먼 나라에 딱 떨어졌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잃을 때가 많은데 경제 전망은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을 오늘 약속을 하고 만나러 찾아뵈러 왔을 때 오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찍어보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미리 얘기해드리면 뭔가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준비할 수 있겠죠. 아니 2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는 것과 얘기해드리지 않은 것과는 준비가 달라지거든요.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게 이제 경제 전망과 같고요. 특히 경제 전망이 중요한 것은 내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어떤 위협이 있을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은 특히 변화입니다. 우리 경제 여건이 계속 바뀝니다. 제가 경제는 생물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는 완전히 달라진 대응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2020년에 여러분의 투자 의사결정과 2022년의 투자 의사결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경제 전망은 사실상 저는 이렇게 대중분들을 많이 만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사실은 기업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실 정부, 기업, 가게 모두 다 경제 주체예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경제를 살아가는 경제 주체들이에요. 근데 그 경제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경제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만 해요. 기업들은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정부도 그래야 된다. 경제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유연하게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되지, 공약에서 발표한 대로 그걸 반드시 이루어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약을 제시했을 때와 코로나19 위기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여건이기 때문에 왜 그 정책을 계속 고수하느냐. 유연하게 그 여건에 맞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률도 근데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좋은 공약이지만 좋은 공약 불이행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경제 여건에 맞게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여건 변화에 걸맞는 경제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역시 경제 주체도 로서 가게도 마찬가지죠. 재테크 의사결정이나 취업 의사결정이나 자영업자 여러분들이라면 사업 의사결정, 모두가 다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달리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변화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화에 투자하라는 것은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나에 대한 투자, 내일을 볼 수 있는,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내년을 볼 수 있는, 보고 준비된 나를 만들었을 때 변화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알았을 때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그런 또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 전망을 꾸준히 확인하고 지켜봐야 되고, 그래야 또 경제 주체로서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네, 사실 경제 전망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거시경제연구실의 실원으로서 같이 하거든요. 경제 전망을 실원으로서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삼성 KPMG 경제연구원의 거시경제실장으로 이직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 전망을 이제 PM으로서, 리더로서 경제 전망을 해왔고 보고서를 써왔고, 근데 그 보고서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요. 연구자들만의 언어로 썼어요. 그래서 대중분들이 안 읽으세요, 잘. 그래서 딱딱한 것들을 이제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그런 용어들을 좀 활용해서 대중서를 만들어 보자 하고서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기 시작했고요. 경제전망서 시리즈가 현재 이제 4번째가 발간된 거고, 저는 2050년 경제전망까지 여러분께 선물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경제 전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김광석 실장을 님을 찾으시면 2050년까지는 계속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약간 여담이지만 책은 읽는 게 아니다, 모으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이 책 이번에 내셨는데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위드 코로나다. 이제 2022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러면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경제 주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년도의 세계 전망,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시장의 전망, 크게 보면 이제 2가지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써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뭐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내용을 정리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그 시청자분께 좀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될,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 하나가 불균형 회복입니다. 불균형 회복. 근데 어쨌든 회복인데 불균형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소위 세계 경제 주요국들이 백신의 접종 속도에 따라서 회복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주로 백신을 충분히 조기에 확보를 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죠. 우리나라도 11월부터 선언하죠. 그런 과정에서 뚜렷한 경제 회복이 진전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다라는 의미,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역이냐 경제냐를 놓고 봤을 때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국가가 이 팬데믹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리두기 단계하고 사업하지 말라고 하고. 왜냐면 방역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다는 것은 치명률이 오히려 독감 수준보다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굳이 국가가 나서기보다는 개인이 신경 써라. 왜냐면 독감 맞아라, 독감 주사, 예방 주사를 맞아라 안 맞아라를 국가가 통제하진 않잖아요.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치명률이 상당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백신을 충분히 접종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알아서 신경 써라 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부터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정말 충격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파서만 충격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격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아플래라고 하는
울부짖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풀리 보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고 경제 회복이 진전돼요. 뚜렷하게 그 경제 회복이 진전돼요. 특히 이 선진국 권역들은 기존에 코로나19 이전에 IMF가 전망했던 이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 경로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22년에. 그래서 제가 회귀점이라고 표현한 거죠. 회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간다. GDP가. 꺾였던 것이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이전의 경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근데 개도국들 또 저소득 국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벌어져요. 마치 그 반의 평균 성적이 올라가지만 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성적이 사실 올라갔고 못하는 애들은 더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평균만 올라간 것이지 못하는 애들은 전혀 그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균형하게 회복되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선진국 권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고 투자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권역에는 안 들어가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해가 없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경제 회복이 진전되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생각했던 그 기존의 어떤 경로 이상으로까지 돌아간다. 경제 회복이고요. 성장률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 굳이 이제 지루하시니까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그 숫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위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변화다. 변화의 변곡점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회기점으로 이제 예전에 원래 전망했던 그 회기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제가 근데 중요한 표현을 서두에 했습니다. 10페이지에 한 경제지에서 제시한 그 표지를 이렇게 앞에다 딱 실어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Life is coming back, but it won't be the same. 삶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삶이 완전히 똑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굴절된 형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GDP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경제 정도가 그렇게 회복되긴 합니다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는 표현이 이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알바생 자르고 키오스크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할 때 키오스크 자르고 알바생 다시 채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않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달라진 형태로 굴절된 형태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또 다른 환경에 우리는 놓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뉴노멀이라고 하죠. 뉴노멀에 우리가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달라질 환경이 뭔지를 들여다보고 준비된 나를 만들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도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 보도자료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년도 경제성장의 핵심 열쇠는 미국발 긴축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축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회귀를 한다? 또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예전대로 돌아간다? 되게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리 미국발 긴축 대응에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통화정책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통화정책을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통화정책의 정상화라고 하죠. 정상화. 왜냐하면 이토록 유례 없이 낮은 금리를 도입했던 적이 없죠. 2020년에.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경제 충격이 찾아왔기 때문에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렸던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야 기업들이 투자를 진작시키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이제 소득이 개선되니까 소비가 진작되고 그럼 소비가 진작되니까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선순환 되잖아요. 결국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초점을 뒀던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실물 경제가 온전히 스트롱하게 회복되진 않죠. 더디게 회복될지라도 어쨌든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제가 이만큼 회복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 정도가 통화 정책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화 정책도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부작용도 있었어요. 부작용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셔요. 특히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자들은 부작용이라고 안 보죠. 근데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자는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스탠스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유자산자냐 아니면 무자산자냐에 따라서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산 가치가 어쨌든 대략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코로나19 이후에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럼 대략 20억짜리 집이 3억 오른 거예요. 20억짜리 집 기준으로. 그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자산 버블이라는 표현이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해서 버블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버블이라는 얘기는 어쩌면 이겁니다. 풍선이 담을 수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담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을 넘어설 때 어쩌면 버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을 넘어서다 보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붕괴됐다는 표현을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물 경제와 자산 가치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결국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한 건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했던 거예요. 다만 실물 경제의 회복도 나름이 진전됐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실물 경제가 회복되진 않았어요. GDP로 보면 약 3.1% 증가한 거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약 2개년 동안. 그리고 소득은 1.4% 증가하고 취업자는 1.5% 증가.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게 증가한 거예요. 어쨌든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회복의 기여는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에 따른 정부 입장에서의 부작용이죠. 가계부채도 이만큼 늘고 그리고 자산가치도 이렇게 상승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한 것이 통화정책이었는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달라진 국면에는 달라진 대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역시 이렇게 충격이었던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2022년에는 말 그대로 긴축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긴축적 통화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는 시점.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되니까, 충격이 아니라 회복되는 국면이니까 회복되는 국면에 맞게 통화 정책을 이제 정상화하는 거예요. 정상화하는데 금리를 낮았던 금리를 이제 인상해야 돼요. 그리고 유동성도 많이 공급했는데 이제 다시 회수해야 돼요. 그 회수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 회수하는 정도가 얼마만큼 빠를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회수할 것이냐, 시장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라고, 그것에 따라서 이 정도가 달라요. 충격의 정도가 달라요. 말씀드려보면 대표님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네, 지금 2명이죠. 몇 학년입니까? 이제 고등학생이면서 한 명은 이제 중학생. 그럼 고등학생이면 용돈을 받죠. 그렇죠. 근데 용돈을 매월 주다가 우리 집이 좀 어려워졌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용돈 받지 마 라고 하면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매우 싫어하겠죠. 되게 이게 양반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데모하겠죠. 대모 그것을, 그런 아이의 그런 반응을 경제학에서는 발작이라고 해요. 발작. 네, 긴축 발작이라고 하죠. 긴축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센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미국에서 1200억 달러씩 공급하다가 갑자기 0, 이제 회복됐으니까 0. 그러면 경제가 꼬꾸라집니다. 발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량을 매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요. 완만하게.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원래는 스포츠학에서 시작됐었어요. 스포츠학에서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에다 두고 더 운동량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운동량을 서서히 줄여요. 왜냐하면 컨디션 관리. 컨디션 회복. 네. 그래서 서서히 줄여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요. 서서히 줄여나간다. 운동량을. 그것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바짓단도 이렇게 서서히 줄여나가잖아요. 얄쌍하게. 이것도 테이퍼. 뭐 비행기 날개도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테이퍼. 그러니까 테이퍼라는 표현은 경제학 용어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버냉키 의장이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되네, 이제 우리도 테이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2013년이었나 그렇습니다. 13년에서 13, 14, 15 이쯤에 처음 테이퍼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부터 경제학 용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라는 이제 단어를. 다 알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건데,
사실 이 의미를 되새겨보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혹은 굉장히 가파르게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1200억 달러, 여전히 다음 달에는 뭐 1100억 달러, 1000억 달러, 900억 달러 이렇게 유동성을 여전히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급하는 양이 줄었을 뿐이죠. 다만 이런 변화를 시장에서는 벌써 긴축적 통화 정책을 시작했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전히 낮은 금리니까, 여전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유동성 공급량이 0이 되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만 가지고도 긴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할,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리는 돈의 가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떨어져요. 20년 혹은 2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는 바로 돈의 가치의 움직임이에요. 22년에는 돈의 가치의 움직임이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자산 가치의 하방 압력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매매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는 아직 말씀 안 드립니다. 자산 가치의 움직임에 하방 압력으로는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전보다 압력이 더 세질 것이다. 그렇죠. 하방 압력이 더 커집니다.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치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의 이동이나 부동산 매수라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투자자 입장에서 같은 돈을 자산으로 갖고 있을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상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니까 돈을 굳이 자산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걸 느껴요.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그냥 돈을 굳이 금리가 상승하는데, 이런 와중에 많은 은행들이 판 상품을 내놔요. 돈을 자기 은행으로 수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변화하면 은행으로 저축이 늘어요. 또 다른 방향 생각해보면 영끌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영끌에서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금이 자산으로 투자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돈을 저축하게 만들고 대출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경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달라진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은 자산 버블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의 회복은 이런데 자산 가치만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이것은 경제 회복과 무관하게 자산 가치만 상승한 거예요.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면서 자산 가치가 같이 상승하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경제는 제자리였는데 거의 자산 가치만 상승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냐? 통화 정책이 이렇게 긴축적으로 움직일 때, 금리를 인상할 때, 그때 만약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금리의 상승 속도가 빨라버리면, 그럼 자산 가치의 조정도 일어나고 실물 경제 회복도 다시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산 가치의 하락, 폭락,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소위 자산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버블이 붕괴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의 움직임이 가파를 것이냐, 점진적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자산 버블 붕괴 가능성이라는 엄청난 위험 신호가 실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위험 신호로만 등장했다가 그냥 사라질 것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풍선에 바람을 이렇게 불었다가 터지지 않고 다시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으로 연착륙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의 강도이고, 그것에 따라서 한국은 또 어떻게 통화정책을 대응해 나가는지에 따라 이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